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치권의 피해 지원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비롯한 전국 현안,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죠.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 주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 직후 나온 여야 논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22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눈치 보며 우왕좌왕하는 융통성 없는 거리두기 조정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지금도 겪고 계실 뼈를 깎는 고통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못한 조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야 논평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제발 1시간만 좀 늘려달라, 영업할 수 있게 이렇게 호소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완화가 됩니다. 이제 완화된 방역 조치가 발표됐고 민주당에서는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여전히 하루에 확진자가 350명 가까이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해도 결국에 경제와 방역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가 아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는 보는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현재 겪고 계시는 고통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는 또 여당으로서는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그런 입장을 표현할 때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완화된 거리두기에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끝까지 유지하는 게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사회 감염이 개인 간 감염이 여전히 제일 위험한 거고 잠복기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 3차 대확산 이후에 1,000명에서 이제 500명, 300명대로 그 확진자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그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거리두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분간 이제 300명 이하에서 확연한 안정세로 갈 때까지는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게 아마 방역 당국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도 이제 고심이 클 테고 자영업자들은 또 상당히 힘든 현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방역 대책에 좀 원칙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냈습니다. 그렇죠. 뭐 1단계, 1.5단계, 그러니까 단계별로 일단 내용이 많이 바뀌었고요. 이것이 이제 1단계가 뭘 의미하는지, 2단계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2단계로 내렸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그 조치,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기준을 아예 없애는 게 낫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을 듯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려움은 알아요. 굉장히 방역 당국에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방역 조치 또 내용을 변경할 때 왜 그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투명한 설명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1시간은 늘려도 우리 이전에 데이터 보면 이렇게 감염 수치가 낮아졌다든가 늘지 않았다라든가 그다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렇게 증가했다라든가 증가하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통계 수치가 제시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인 이상의 집합금지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 처음에 설정할 때는 기준이 있었겠죠. 뭐 한 테이블이 4인이니까. 그렇지만 그 설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한 2개월 운영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 데이터 제시 없이 마냥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납득이 어렵고 특히나 일행 10명이 들어갔을 때, 5명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한 테이블, 두 테이블 나눠 앉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이 역학조사의 신속함을 방해한다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한다든가 지금 지역 간 감염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역학조사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테이블을 나눠서 앉는 것까지 안 된다고 이걸 규제할 필요가 있겠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방역 조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쯤 되면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만도 한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게 야당의 지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글쎄요, 그 방역 어제 이제 완화된 지침을 발표할 때 그 첨부된 내용과 설명 자료에 보면 왜 완화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 확진자의 확진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하고
그 전국적 상황이 어떤지 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다 제시하고 있고요. 예. 그 단계 기준에 의해서도 이미 몇 달째 3차 대확산 이후에는 국민들도 이 정도 단계에서는 이 정도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단계 기준을 세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장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3차 대확산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3차 대학생을 해서 이제 야당에서 이제 원칙 없는 뭐 방역 대책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예. 그 상황에 맞는 지침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가 돼 있었던 거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의 확대를 좀 완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정은경 그 질병관리청장의 논문에 기재된 것처럼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감염이 없더라 별로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학교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이런 부분 상당히 좋아요. 예. 그런데 1시간 늘리는 이 조치가 1시간 9시부터 10시 사이에 감염 비율이 낮다든가 그러면 5명에서 그걸 더 늘리지 않는 부분은 그 당시에 이런 데이터에 따르면 5명, 1명 늘 때마다 이렇게 또 뭐 감염 지수가 높아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으면 좋을 거고 업종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별로도 우리가 추적해봤더니 뭐 PC방에서는 이렇게 감염이 낮고 유흥업소는 높고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데이터 좀 세분화돼서 나오면 업종별로 종사하는 사람들, 그걸 경영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낮을 건데 무작정 그냥 이렇게 특별한 데이터 제시 없이 하다 보니까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경영하는 사람들도 반발이 큰 거죠. 아무래도 이제 방역 조치 지키는 것도 피로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고 자영업자들의 이제 피해 호소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지원 대책 관련해서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1시간 영업 늘린다고 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다. 손실 보상 제도 그리고 이걸 소급 적용을 좀 해달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장은 어떤 걸까요? 그 뭐 총리께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손실 보상이 사실 지금 1차부터 지금 논의 중인 4차까지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손실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뭐 이 누적된 피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논의를 시작했던 것이고요. 예. 여전히 이제 법에는 이게 헌법 23조에서 이제 손실보상 규정이 있고 개별법에 이걸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염 예방법 관련해서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법률 개정안을 지금 논의를 시작한 것이고요. 이제 소급의 문제는 뭐냐면 이미 1차, 2차, 3차, 이제 4차까지 지원이 되게 되는데 입법 논의는 이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입법안이 개정안이 이제 통과돼서 이게 적용되는 시점까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시급한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지원을 하되 입법 안에서 개정 법률 안에서 그 부분을 향후 발생되는 부분까지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면 그럼 소급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게 결론이 지금 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소급 적용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기본 논의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근데 이 소급 적용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인 측면은 아니에요. 이거 재정 여력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헌법에 보면 법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지 않으면 그 법을 만들지 않은 그 부작위에 대해서 또 위헌 확인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또는 소급 적용하든 적용시키지 않든 결국 손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소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예를 들어 소급 적용하지 않는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피해보험들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법을 준용해가지고 나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치권에서 큰 의미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보상의 범위와 관련된 입법은 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업 보상을 다 해줄 것인지 또는 이제 실손해인 임대료, 임차료 이 부분만 보상할 건지 여기에 사실은 이제 정치권의 논의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소급 적용한다면 기간도 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은 사실은 이 인과관계만 인정이 되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것이 법원에서 나중에 정할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결국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이제 큰 테두리만 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보상할 것인지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여권이나 야권이 여기에 대해서 큰 논쟁을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자영업자 손해보상 얘기를 했으니까 이왕 나온 길에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옮겨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실기하면 안 된다. 이제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지금 가장 관심은 이게 선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모두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가느냐 이 부분인데요. 어느 쪽으로 지금 논의가 흐르고 있는 건가요? 그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그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이제 기본 방침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와 정책 협의 과정에서 문제는 이제 재정 여력 아니겠습니까? 뭐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전히 그 보편 지원할 만한 재정 여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이런 부분의 조율이 있을 건데 뭐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4차 재난지원금 단계에서는 지금 시급하게 지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선별 지급을 우선하고 이제 방역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 그 완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보편 지원의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는데 그럼 선별 먼저 하는 걸로 예, 그런 방향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선별은 하고 보편 지원은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 재정 여력을 보면서 선별과 보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 가는데 시기를 이제 조율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 추진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입장인 건가요? 너무 추상적이고 저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휴대폰 전화 요금 지원에 뭐 2, 3만 원씩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이전처럼 그러니까 보편 지원의 개념이 그냥 보편 지원한다지 보편 지원이 실효성 있게 보편 지원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 지원에 무게감이 두는 것을 보고 보편 지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일부 대선 주자가 얘기를 꺼낸 이런 차원이 좀 크고요. 또 하나는 지난 그 일반 예산이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금 빚을 내서 한다는 부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뭐 민주연구원에서 말하는 100조 원의 적자 부채 발행 이런 게 아니고 기존 예산안을 구조조정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보편 지원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예산 조정을 전제하지 않고 새로운 적자 부채 발행을 해가지고 예산을 조달해서 보편 지원한다. 이것은 예산을 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건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고요. 그래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보편 지원한다. 이 부분은 사실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선별 지원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지금 선별 지원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가요? 뭐 당론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재정의 조달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0조 원 가량을 그 구조조정해가지고 그걸 투입한다 그러면 일종의 보편성화 돼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선별 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언급하신 내용 중에 4차 재난지원금 정치권에서 이제 관심 기울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월 재보궐선거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언제 이게 이루어지느냐 야당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예상은 이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3월 중에 그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서 지급하는 일정을 최대한 이제 당겨보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늘상 선거 때면 이제 선거용이다라는 이제 비판을 또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이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뭐 선거라는 시기가 우연히 도래돼 있을 뿐이고 이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뭐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을 도저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보편 지원의 부분만을 문제 삼아서 선거용이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은 이 방역 상황을 보면서 향후에 이제 적정 시점을 이제 조율하면 될 것이고 다만 지금 3월 그 추경을 통한 예산을 조성해서 지급하는 문제는 선거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 부분에는 동의하실 거로 보고요. 선거라고 해서 국민의 삶이 멈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국민들은 지금 이 예산 지원을 했다고 해서 여당에 주지 않을 표를 주거나 이런 정치적 상황으로 전개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과도한 정치적 비판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그런 의심을 받지 말라고 국민의힘이 계속 예산 심사 편성 과정에서 이걸 반영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백신 구입 비용도 반영 안 했다가 복지위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에 의해서 반영했다가 복지 전체위에서 다시 삭감했다가 본회의에서 다시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 정부 입장에서 보면 또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당시에도 코로나가 위중한 시기였거든요.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그럼 거기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일반 우리 예산에다가 그것을 다시 또 추경을 편성한다라고 이미 예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선거 임박해가지고. 자, 이것이 과연 선거를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거하고 예. 추후에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하고 국민께 돌아가는 이익은 똑같아요. 그런데 야당과 같이 이렇게 하자고 했던 때는 돌아보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지금에 와서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하니 야당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어렵죠. 그 백신 구입은 백신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같이 결부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야당이나 국민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백신의 공급에 문제가 부족분이 생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뭐 이게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비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예산 반영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됐던 거고요. 예. 지금 4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야당에서도 뭐 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입장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게 시기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2월에 통과되면 선거가 뭐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선거에 영향을 덜 미치고 선거가 임박한 3월에 하면 선거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 일정에 맞춰서 여야가 이제 논의를 통해서 추경의 범위를 정할 것이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선거 때문에 당겨지거나 미뤄지거나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자꾸 이 부분을 선거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백신 부분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코로나 지원 피해 지원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그 자금 편성을 예산 편성을 얘기했더니 원래 목적 예비비가 한 3조 원 가량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국민의힘이 얘기해서 그게 8조 원 가량 늘었잖아요. 그거 갖고 3차 재난지원금에 또 지급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누적돼가는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어야 정부가 맞는 것이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제안을 하면 야당이 제안한 것에서 깎지 말고 오히려 더 추가해가지고 일반 예산에 편입을 시켰어야 돼요. 목적이든 아니면 일반 예비비든. 그거 없이 지금에 와서 충분히 예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상을 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플러스 알파 적자 부채를 발행해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나라 살림살이 하는 분들의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그럼 윤기찬 위원장님께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선거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원금이 되려면 이게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1, 2월에 할 게 아니면 선거 이유가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시기보다는 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제가 논박을 예. 한 거예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문제죠. 재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 가지 SOC 사업의 재원을 줄여서 또는 뉴딜 사업의 재원을 줄여서 이게 급하니까 그걸로 일단 먼저 충당하자는 거죠. 언제 지급할지 여부는 그것은 정치권의 싸움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예. 그 재난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관련된 문제에 집중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보궐선거 앞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시점 갖고 상당히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어떻게 좀 조율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제 예. 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재원의 문제는 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근데 이제 또 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뭐 국채 발행을 해서 부채가 확대되는 측면에 대한 우려나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빚이 증대한다는 이 내용 자체를 국민들이 달가워하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지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이 막대한 재정 정책을 펴는 이유는 코로나 확산이라는 비상적인 이 시국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부채를 확대해서라도 나라가 빚을 내서라도 국민을 살리는 게 정부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뭐 부채는 안 된다, 빚은 안 된다는 논리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뭐 이렇게 그냥 좌시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는 그 부분은 뭐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시점을 놓고는 여야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큰 틀에서는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그래도 이해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한 가지는 조금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전에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인가요? 국회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 지난 총선 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 선관위의 관계자가 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 유념해서 지급 시기나 오해할 만한
어떤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여야 기싸움이 이 부분을 놓고도 상당히 좀 팽팽할 것 같은데 4차 재난지원금 공방 더하기 이 이슈도 상당히 여야 간의 신경전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개혁 이슈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 탄핵 이후에 야당에서는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은 탄핵의 역사적 의미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1인 시위 이런 것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옹호의 일환일 뿐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연휴 기간에도 1인 시위를 이제 이어갔고요.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백서특위가 발족했다 그러는데 백서 카드는 어떤 배경에서 꺼내든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에 있었던 예. 여러 가지 인사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판결 문제, 판결의 어떤 뭐 비판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적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 원내 의석수가 상당히 부족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내 투쟁만 갖고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현재 입장에서. 특히나 또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의석수도 부족하지만 또 다른 대법원에 대한 어떤 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 독립, 대법원 독립에 이것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건데 예.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남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백서특위를 이건 하나 이제 주영 대표의 건의입니다. 예. 당에 대한 건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백서특위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힘 당론을 보자면 탄핵 카드는 접은 건가요? 당론으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대법원장을 상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은 정해진 것 같고요. 예. 이것은 뭐 그냥 있으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직무유기식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고발장은 제출할 걸로 보이고 예. 다만 탄핵은 법관 탄핵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그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사법권에 대한 독립 침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위인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일단 당론은 아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자진 사퇴 촉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많이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그 김명수 대법관에 대한 사퇴 내지 탄핵 정도의 사유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일단 예. 의문이고요. 예. 이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의 핵심은 법관 탄핵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또 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는 것이었고 이 정도 사유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연히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녹취록이 나오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건데 그 녹취록의 내용도 이게 예. 그 사법권 법원의 어떤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마치 만약 그때 만약 그 사직서를 법원이 수용했다면 그 상황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됐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법부가 입법부의 어떤 그 법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입법부, 정부, 이 삼권 분립 원리를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서 있었던 일종의 해프닝이고 문제가 정치적 상황으로 오히려 이렇게 비화돼서 그 대법원장을 지금 그 정도 사유를 가지고 사퇴하라거나 탄핵한다는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사퇴한다면 그게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인가? 불리하죠. 정치적 생법을 따져본다면 불리한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셈법은 그렇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묵과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법률 문제는 차치한다고 했어요.
정치적 상황을 자기 살필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이 정치적 상황 내지 뭐 행정부의 상황을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영향도 받지 말고 알아서 독자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알아서 독자적으로 하는데 그 독자적 행함에 있어서 법률, 헌법, 양심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법률을 차치하고 정치권 상황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이분을 대법원장에 계속 두게 하는 것은 국회로서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임성근 부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탄핵 사유 전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다투지는 않아요. 분명히 실익이 없는 탄핵을 왜 하느냐.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위협 아니냐라고 또는 위협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위협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표를 의원 면직 신청한 것을 반려할 수 있는 것은 기소가 되거나 수사 중이거나 또는 뭐 감사 진행 중이거나 이럴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반하는 지금 사표 반려 행위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량권의 남용행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실익 문제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착수했거든요.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있는 것처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고, 뭐 미국의 예를 뭐 동일하게 지금 법제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겠습니다만 트럼프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연방 대법원이라든가 상원에서 얘기한 그 내용을 보면 동일합니다. 형법과 헌법의 적용은 다르고 향후에 공직 재취임이나 재임명에 위험이 있다면 판단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실익 논의는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미가 있는 그 심리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탄핵 논의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법관 동료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고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 제기했는데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 불만이나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형소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보더라도 만약에 이 심판 도중에 심리 도중에 파면된 경우에 파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파면된 경우에는 기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준용한다 그러면 사실은 소액이 없어지는 시점에 가서는 분명히 각하 내지 기각이 될 텐데 지금 심리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소기각 판결할 때 이유를 실체적 사유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형소법 절차를 준용하는 헌재 재판소 재판에서 심리에서 이것을 과연 설치를 하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죠. 네. 뭐 사법개혁에 대한 두 분의 이제 의견을 들어봤는데 끝으로 공통 질문으로 이 부분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가 야당에서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논란이 이제 계속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 입장이나 뭐 사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대법원장이 지금 뭐 야당의 비판이 있다고 해서 추가적인 입장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미 송구하고 그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사과 입장이 있으셨고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낸다는 것이 정치에 휘둘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예, 추가 사과가 나와도 자진 사퇴 요구는 계속되는 겁니까? 추가 사과보다는 지금 인사한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지법법원에 보면 3년 이후에 보통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는데 특정 재판부의 경우는 6년 동안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걸로 보면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후속 조치를 말씀이 아닌 제도적 장치로 하신다면 그건 뭐 고려해 볼 만할 수 있죠. 예. 두 분 공방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